난임센터를 가면 아침에 쫙 줄 서 있어요.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되고 필요로 하면 낳게 해야 맞는 원칙인데 냉동 난자를 가졌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어떤 지원이 가능가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지원을 해야 3프로TV가 특별한 마음으로 기획한 그래서 3프로 특별기획으로 이름이 붙어진 0.65 대한민국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2프로고요. 네, 저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 0.6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 낮아진 출산율이 0.65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대로 흘러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어떡하냐, 빨리 정책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런저런 주제로 대책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해봤고요. 보육, 교육, 일자리, 다양한 정책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것 외에도 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인지. 네, 저희가 그동안 나눴던 주제들이 이걸 좀 바꾸면 저출산이 괜찮아질 것이다. 집이 해결돼야지, 또는 교육 제도가 문제야.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야, 기르기 힘든데. 그래서 보육이 뭔가 개선이 돼야 돼. 혹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또 하시면서 근데 그런다고 정말 좋아질까? 하는 또 그런 의구심도 있고, 좀 극단적인 분들은 다 됐어,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좀 세워보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나눴던 큰 주제들 이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끌어모아서 혹시 압니까? 또 생각지도 못했던 대안이 나올지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박사님, 이 두 분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관한 전문가 두 분입니다. 일단 인사 나눌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서는 이젠 포기하자. 불가능하다. 우린 끝났다. 그런 말씀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꽤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가 하는 이야기가 될 만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극단적인 아이디어라도 좀 끌고 모아서 뭔가 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좀 몇 개를 만들어서 키워드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비혼 출산입니다. 비혼 출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는 아닌데 생기는 아이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요걸 좀 권장 내지는 보호 이렇게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텐데 요거 제도를 좀 바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네. 이철희 교수님부터 그런 대안 내지는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비혼 부부가 살고 비혼 부부가 출산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그게 어떤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게 저출산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인식은 다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은 대개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비혼과 비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해서 있는 분들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과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여건을 보게 되면은 결혼하신 분들도 아이를 안 낳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교 출산율이 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커플의 그 비율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에 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의 경우에 비혼이 늘어나는 그런 배경, 그러니까 동거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뭘 들고 있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해치하기가 쉽다, 편하다, 간편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것이 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뭘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커플이 깨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비혼 출산한 그 특히 저학년 여성들 가운데는 한 3분의 1 정도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혼 출산의 경우에는 부부가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않는 많다는 경우가 말이죠. 훨씬 더 그럴 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그 결혼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더더군다나 그걸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얼마 주냐면은 한 달에 최대로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나라에서? 20만 원이요? 예, 국가에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키울 수가 있을까? 비혼 출산이라는 이유로 주는 건데. 예, 그 혼자서 예를 들어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에는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그런 그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거 20만 원 지원밖에는 왜 안 하냐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나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잘 지원을 해야 예. 아이를 더 낳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혼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어떤 지원이 가능가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는 것이죠. 이상님 박사님은 어떻게 어떤 생각하세요? 의견이십니까? 근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거가요. 이렇습니다. 그 유럽, 미국보다 유럽 사회에서 보면은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동거 커플에서 나온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서 그 특히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온 인구 학자 중에서도 서구 사회는 한국이 출산율을 오르기 위해서는 비혼 출산을 꼭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동거 커플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물론 그 동의를 하고요.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에 사회적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저출산 정책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서구 사회가 비혼 출산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 그러면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게 비혼 커플의 출산율이 기혼 부부보다 더 높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이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결혼의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결혼을 하려는 친구마저도 이런 커플들마저도 비혼으로 가게 동거로 가게 되면은 예. 오히려 출산율을 좀 더 저해시킬 요인마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철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동거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결합도 쉽고 해체도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왜 동거를 별로 안 하는가 하면은 결합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젊은 남녀가 각자 혼자 살다가 살림을 합친다고 하면요. 예. 각각 1억 5천씩 합쳐야 돼요. 그죠? 전셋값을 하나 그렇죠. 원룸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나중에 깨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혼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다른 나라는 월세 위주니까 쉽습니다. 결합이 굉장히 쉬워요. 전세가 또 여기에 복병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요. 사실상 동거인데 같은 동네에서 동거를 하면서 주말에서는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 따로 있고 네. 이걸 데이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국적 상황의 동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혼 커플이 아이를 낳고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차별들을 없애는 거는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 전에 왜 비혼적 커플이 안 생기는지, 청년들이 어떤 생활에 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꼭 인식이라든가 제도의 차원에서만 해석하는 것도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고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이 멈춰져 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일자를 갖고 독립을 하고 짝을 찾고 가정을 구성하고 예.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런 생애과정 전체가 무너져 있는데 한 부분만을 단계만을 보고서 이것이 뚫리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청년이 생애과정을 이행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 나누는 거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사실 낳아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그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네, 낳고 나서 그 아빠가 자라는 혼자 거 기르든가 엄마가 혼자 그렇죠. 기르든 감당해야 되는 거는 한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더 많은 걸 감당해야 될 텐데 뭔가 사회적 시스템이나 뭐 복지 제도가 된다고 해서 아이가 견뎌야 하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인식이 물론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예. 정말.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더 본질적으로 청년들의 생애 과정이 멈춰져 있는 거, 생애 과정이라고 합니까? 생애 과정의 이행이 예. 생애 과정의 이행이 지금 멈춰져 있고 더디게 진행되는데 이걸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비혼 출산도 해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사회적 차별들을 해소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저출산 정책인가? 저도 이철희 교수님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소수자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권장하는 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거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비혼 출산을 적극 권장하면 오히려 기혼 출산이 비혼으로 가서 출산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진짜 그럴까요? 한 가지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으로 가는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아무튼 어떤 커플이든지 안정적으로 같이 좀 만나고 살아봐야 우리가 계속 살 것인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애시당초에 그 첫 번째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를 못하는데 첫 번째 장벽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턱이 높은 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국외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트라우마 내지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확신은 안 드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주저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혼 동거라고 한 것은 상당히 좀 열려 있고 그렇죠. 장벽이 낮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이후에 그것이 결혼으로 이행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그 미국이라든가 서구를 보더라도 고학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동거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결혼으로 이행을 특히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결혼으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거에서 아이를 갖게 되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번호로 가고요. 그 이제 사회경제적인 수준별로 차이는 나지만 이제 그런 뭐 긍정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의 그 단서는 뭐냐면은 아무튼 그 나라는 부부이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든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든 낳아서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이 되고 그 아이를 아무튼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지 이게 비혼이 됐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다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건 아까 그 이상민 박사님 말씀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커플이든 남친 여친이든 결혼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네. 그거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없으면 아예 이 담을 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듣기에는 한 번 채용한 직원은 30년 동안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아예 채용이 안 되는 이 상황하고도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지금 청년들로 인터뷰를 해보면요. 10년 전만 해도 동거 커플이 잡히지가 않았는데요. 지금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그만큼 동거를 오픈할 가지고 수 있는 지금 문화가 점점 됐다는 변하고는 뜻이겠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넘어가는 이 얘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팍스 제도라고 해서요. 네. 사회연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거 커플들을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랑스의 비혼 출산을 올렸다는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 도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으로 결혼을 했으면은 예. 당연히 사회적으로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법이 생긴 이유가 사실은 동성애 커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결혼 제도로는 커버가 안 되는 이런 법적 지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인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동거 커플을 지원해준 데로 많이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굉장히 강한 카톨릭 국가라서요. 예. 결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 결혼 2번 해야 된대요. 예. 예식장에서 하고 바로 시청 가서 한 번 더 해야 되고. 아, 네. 그리고 이혼도 굉장히 힘들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프랑스에서도 동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예. 이 법이 나오면서 그게 더 강화됐다는 거죠. 어허. 근데 유럽 사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동독 지역하고 서독 지역하고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동거의 내용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뭐 그러한 제도들의 역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단순화해서 프랑스는 그 제도가 있어서 동거 커플이 지원해주고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런 식의 좀 단순한 논리를 도입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네, 아니고.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사님 말씀을 좀 보완을 하자면은 네. 이런 그 제도가 되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0년 무렵에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지금 말씀하신 그 시민연대 협약 제도는 99년에 만들어졌고요. 네덜란드가 98년, 벨기에는 2000년, 스웨덴은 2003년 그 무렵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이 국가들에서 그 비혼 그 출산은 언제 늘었냐면은 그 이전 20년 동안에 거의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을 해서 그 새로 많이 생겨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생긴 것이지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비혼 출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는 타이밍으로 봐서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우리도 있고요. 그런 제도 도입하려면 네. 일단 동거 커플, 비혼 커플이 늘어나서 야, 이분들도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좀 풀어드려야 되겠네. 그런 압력이 있을 때나 뭐 네. 하면 하는 거지. 네. 그 제도 자체가 거꾸로 인과관계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뜻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비혼 커플과 비혼 출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여건이 성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그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것 자체가 뭐 결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혼 출산은 사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 전제 조건들, 고민 그 단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비혼 출산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 저출산 극복의 대책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또 있는 국민들이 외국인들을 열어서 외국인들의 아이들로 우리를 좀 채운다? 인구를 좀 채운다? 이런 생각까지는 조금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뭐 유럽 국가, 뭐 이탈리아 이런 데를 보면 이탈리아의 한 해안 지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큰 조선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 조선소 일자리를 다 채운 거예요. 채우면서 그분들이 또 거기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 확 올라가고 하면서 발전이 됐는데 정작 시장이 이걸 또 반이민자 그 정책을 하는 사람이어서 좀 거기에서 또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비추어 보면 네. 똑같은 도시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인이 살던 도시에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와서 같이 사는데 방글라데시 국민들한테 더 뭔가를 더해주는 건 심지어 아닐 수 있는데 똑같은 도시 환경에서 이탈리아는 아이를 안 낳았다가 방글라데시에서는 오신 분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건 그럼 출산율에는 살아가는 환경 이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똑같은 도시에 이탈리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탈리아 분들은 아이를 적게 낳으면 아니 똑같은 도시, 똑같은 버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물, 똑같은 음식에서 출산율이 다르다는 건 뭐 주택 문제를 해결하든 보육 문제를 해결하든 교육 문제를 해결하든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우선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그렇죠. 노동시장 사정으로 봐서 그 꼭 필요한 일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당분간 이 총량적인 그런 노동 인력이 막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여러 분야에서 특정한 어떤 숙련을 가진 그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고 인구가 변하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 분야에 특정한 그런 어떤 숙련을 가진 내국인 인력은 금방 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아무튼 훈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런 분야는 결국은 외국 인력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지난 20년 동안에 굉장히 외국 그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내국인 인력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채워줬고 뭐 농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쪽이 예. 많이 채워졌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할 게 볼 것은 뭐냐면은 뭐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민이 과연 정주형에 와서 계속 정착해 계시는 이민인가? 아니면은 돈만 지금처럼 벌고 확 예.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인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비전문 인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동반이 안 되고요. 와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에요. 정부가 그걸 아예 컨트롤을 하죠. 더 늘어나지도 네. 않고 줄어들지도 않게.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쿼터가 이 고용허가제에 들어오는 분들의 쿼터가 16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그분들은 들어왔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의 그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정주행의 이민을 더 받아서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에게 더 오래 체류하고 나중에 영주권도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 변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잠깐씩 들어왔다 나가는 분들을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을 더 많이 쓸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은 그것의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단점은 이게 그 들어오신 분들도 고령화가 진행이 돼요. 정주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경제학 하시는 분들 중에 연구를 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래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그런 경우하고 와서 정주를 하는 경우 나눠서 보게 되면은 와서 들어와서 정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 자체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경제에 이제 부작용을 준다는 것이고요.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들도 계속 남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뭐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정주형 이민을 안 받고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진행되면은 뭐 이따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에 밀리게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이랑 못 가는 나라 코리아는 네. 난 안 가고 만다. 다른 나라를 뺏기는. 그러니까 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그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송출하는 그런 국가들도 경제가 발전을 하거나 그 나라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인력을 안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줄거나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외국 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런 그 외국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제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정주를 열어놓고 우수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아무튼 오래 살고 우리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함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고려점은 어떤 유형의 외국인을 몇 명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 이제 기업이 인력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충분히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임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는 부분을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필요하고 우리 그 나라 노동시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잘 선별을 해서 적절한 수를 말하자면 도입을 해야만 지금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좀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기업의 그 수요, 그다음에 내국인 보호, 요 사이에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치하고 정밀한 그런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이철희 교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기적인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보면요,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생산 인구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앞에서는 인구 정책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인력 정책이에요. 이민 정책이 아니라 인력을 데려와서 인력 쓰고 보내는 인력 정책이란 말이에요. 인구가 우리가 묘하게 줄어들다 보니 일손 자체가 모자라니까 일단 급한 대로 그분들한테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인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구를 통해서 그냥 정당성만 확보하고 실제로는 인력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바꾼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서 인력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쪼그라들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사회로 가야 돼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 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런 사회로 가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력이 그런 생산성과 효율성이 우리를 상상시키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배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수준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력들이 과연 그런 수준인가? 오히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우리 산업의 효율화를 가로막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구 정책에서 이 이민 정책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설정을 하고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이건 산업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비가시적인 비용의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모자니까 받아와야 돼라는 식의 단순 인력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인력 정책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데려오는데 인력을 모시고 오는데 사는 행정 비용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노동력 시장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는데 지금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 이민을 데려와서 효용은 그 이득은 기업이 보고요. 이 비용은 사회에서 지불하는 구조예요. 예. 이것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구조인가? 특히 인력이 점점 늘어난다면은 사회적으로 참여해야 될 비유가 점점 더 커지는 건데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맞는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민청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민청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율을 균형을 맞추면서 열고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민청을 이민의 확대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민청이 만들어져서 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이민의 설계도, 이 이민의 설계도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진행이 될 거에 대한 사회적 협의에 대한 그런 합의에 근거한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논의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부족한 건 데려와야 된다는 수준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 현실 인식에는 동의하고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일손 부족하니까 급한 대로 그 일손 한국에서는 못 구하니 외국에서는 온다 하니 그분들 받아서 일단 돌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면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우리 사회가 그 설계도라고 하는 걸 짜야 된다는 그 설계도를 짤 때 매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진도를 한번 좀 나가봐 주시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외국 인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하고 그 여러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좀 한계 기업이나 한계 업종에서 그걸 유지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명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고, 이게 기업이 우리가 이만큼 모자라다, 우리가 내국 인력을 구하려고 했으나 못 구하고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그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에 외국을 배분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초과 수요에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려고 하고 예. 그런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가격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그 기업이 얼마만큼 거기서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지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래서 부담금을 냅니다. 외국을 외국인들 도입하면은 하나 받을 때마다 그 숙련 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몇 명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거의 부담금을 내고요. 그건 뭐냐면은 그 부담금을 지급할 만큼 그 외국인을 가치 있게 쓰는 기업만 에게만 결국은 그 외국인이 배정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꼭 지금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업종이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그거를 끊어버리면은 지금 한계 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런 데 타격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과거의 필요고 과거의 필요에서 이제 미래의 필요로 가야 되고 미래의 필요라는 것은 아까 이상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지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숙련도가 높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람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서 어떤 업종이나 그런 데서 사람이 더 필요해진지를 보면은 지금의 하고는 좀 달라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줄어드는 업종에 이제 그 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하고는 잘 엇갈립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니드를 미래의 필요를 그 감안을 해서 이걸 그 고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점진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는 기존의 기업들에게 또 너무 타격이 많이 가서 이거를 연착륙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경제에 상당한 좀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문 많고요. 닫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페이드 아웃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에 인력이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외국인을 그 더 도입하고 배정하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그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부 같은 데도 취업비자 총량제라고 해서 여러 부문이나 그런 업종에 그 이 숙련 수준별로 몇 명이 더 필요한지 하는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취업 비자를 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개선이 이제 이민청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노력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같은 고민을 하는 나라가 비단 우리나라뿐이겠느냐. 그래서 네. 이민 받는 것도 이제 경쟁일 것이다.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위치냐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독일에서 이민 담당하는 이민청, 우리 이민청에 해당하는 곳하고 거기 전문가분이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게 독일도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권 국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대요 지금. 이민 받는 데 있어서 예. 말이 통하니까. 특히 인도라든가 그쪽의 인력이 지금 굉장히 IT 업계에 완전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핸디캡이 많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외국 인력, 특히 고급 인력들이 안 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세 번째는 아이 교육이 힘들어요. 아이 기르기가. 예. 우리가 근데 그런 고민을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영어를 쓰고 교육체를 바뀌게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분들 만나면 한국인도 아이 기르기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좀 전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민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네. 우리 이민 저는 사회학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지 좀 안다는 얘기 좀 두 가지만 하고 싶은 거가요. 하나는 우리가 자꾸 인구를 노동력으로만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인구는 인구고 인구의 한 측면 중에 하나가 노동력인 거지 이거를 노동력으로 바로 치환하는 거 예를 들면 인구 감소해도 AI가 있으면 괜찮아 이런 얘기는 이걸 완전 노동력만 보는 거거든요. 인구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납세자이기도 하고 주권자이기도 하고 국방력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노동력으로 단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민 정책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처 간의 알력 관계가 굉장히 심해요. 부처 간의 알력 예를 관계요? 들어봐 주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순 외국인 지금은 아닌데 지금 단순 노동력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고용허가제.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동남아에서 오시는 공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게 허용된 다음에 바로 얼마 뒤에 동포를 대상으로 한 H2 비자, 이거를 방문 취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생겼어요. 예. 사실은 노동부와 이 법무부 간에 약간의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 동남아는 법무부 담당이 있고. 아니요, 저기 반대요? 거기는 노동이니까. 거기가 노동부 담당이고. 그러니까 동포, 이거는 중국 동포 오시는 건 법무부 담당이에요. 법무부, 근데 동포 정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서 헤게모니를 갖고자 하는 게 있어요. 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요, 농촌에서 농업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네. 농림부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사실상 관리는 이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들어오고 행정력이 약해지고 얼마 전에 저기 남쪽 지방에서 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임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뛰어가는 브로커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점점 확대해요. 제가 저기 그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브로커를 내가 한 명 이름을 들었는데 이분이 지역을 지금 계속 다른 도로 확장을 시키더라고요. 공무원들은 형님 하고 굉장히 큰 건 이게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일을 수월하게 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 무슨 일이 뭐가 벌어지고 있길래 법무부가 관리하고 노동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 생겨요? 왜? 농업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자체들 간에 MOU를 맺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자체와 뭐 베트남, 태국에 있는 MOU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그래서 데려와야 되는데 예. 지방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영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들어와서 둘의 다리를 놔주는 거죠. 이쪽에 수수료를 받고. 근데 이분들이 외교적인 문제도 사실은 많이 일으켜요.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서 그런데 오늘 이 얘기까지는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청이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민청의 컨트롤 타워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는 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장관급 위원회예요. 민간위원도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대학정책과 연계가 돼야 돼요. 예. 노동력을 데려오고서는 산자부라든가 우리의 이제 그 경제정책 아니면 산업정책, 구조적인 문제 같이 해결해야 되고 지자체의 농림부라든지 지자체 같이 이런 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돼요. 네. 제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위원회라는 것이 상위 기구이고 총리께서 운영하시는 기구이긴 한데 1년에 몇 번 안 모입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제 그 안건을 던져주면은 가서 이제 발언을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청은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그 자체가 이제 그 영구적인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사무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일이 비교적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이민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오면 써야 할 인더스트리가 농업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으면 농업은 농림부 담당, 공장은 산업부 담당, 식당은 뭐 지자체 담당 뭐 이러면 각자 다 똑같이 가서 농림부에서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또 산자부에서 사람 구하러 왔는데 같이 다니실까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건 신청받아서 한 분들이 다녀야 관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을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예. 그 실제로 집행 그래서 이제 이민청을 이민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이제 종합 집행기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민청 설립과 함께 외국인정책위원회 혹은 거기서 부처 간의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자신의 외국인 담당 외국인에 대한 전문성을 늘리는 노력이 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없이 집행기구만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지금처럼 이 부처 간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험할 소지도 있다. 그 얘기를 좀 첨언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은 저출산의 대책 중에 하나로 이민은 혹시 어떨까 싶어서 말만 살짝 꺼냈는데 괜히 꺼냈다. 이거 너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생각이 차라리 저출산 다른 걸로 극복하고 말지. 야, 이건 일이 더 커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힘든 문제고 저출산 아니라도 이민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불가피하니까 이철 교수님 말씀 불가피한 저도 문제라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민을 장기적이고도 그다음에 궁극적인 어떤 대안으로 하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경쟁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그런 경쟁력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숙련 노동 같은 경우에는 왜 한국에 들어오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요? 예, 자국보다. 경쟁 자국도 그렇지만 지금 자국하고 한국의 그런 비교도 있지만 지금의 이제 외국인들은 뭘 비교를 하냐면은 내가 일본으로 갈 때 받는 그렇습니다. X와 예. 대만으로 갈 때 받는 X와 한국으로 갈 때 받는 X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국의 임금 경쟁력은 적어도 제조업이나 농업 부분의 임금 경쟁력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더 많이 받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그 뭐 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잔업도 많고 소위 오버타임 많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거를 선호를 해요. 오히려. 있는 동안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 있어서의 그런 매력은 사실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채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의 외국인을 뭐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떨어진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임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송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에 지금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평균 임금이 한국 평균 임금이 한 절반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송출국하고 들어오는 곳의 그 임금 격차가 그 정도가 되게 되면은 들어올 요인이 확 줄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베트남도 이제 저출산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이제 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 20년 좀 지나고 나면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할 것이고, 자국이 이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한국이 그런 나라에 인력을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는 그러네요. 상당히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뭐 장기 체류의 그 필요성이나 그 정주가 어느 만큼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의 모든 걸 이제 맡기고 저출산이나 인구 문제는 외국인에게 맡기자라는 그런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우리는 급해지면 이민이라도 받으면 되지. 그게 이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아이들 적을 때야 뭐 괜찮은데 이제 이 아이들이 20살, 30살쯤 되면 이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텐데 기둥이 몇 개 없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인력은 어쩔 수 없다. 이민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때 다른 분들이 우리나라로 올 것 같아? 누가 올 것 같아? 20년 후, 30년 후면 그 나라도 다 소득 올라가고 그 나라 자체에서도 고령화일 텐데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 답이 없을 수 있겠구나. 이제 다음 키워드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난임, 노산 요 문제가 있죠.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와 조건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생기는 분들. 요즘에는 일단 결혼을 늦게 하니까 노산이 많고,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그래도 출산 가능 연령이라고 할지라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의지는 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좀 불공평한 것 같은 게, 낳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삼신 할머니가 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에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희소한 그런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은 아이를 낳을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서 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난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소득계층, 물론 그 저소득이 아주 저소득은 아닙니다만 중상위층은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 있어서 누가 요새 아이를 많이 낳고 소위 그 출산의 경계서인지를 보게 되면 되게 중상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중상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책적인 지원의 패턴하고 우리나라의 현실하기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철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성들의 몸이 힘들고요. 또 부부가 처음에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배란 주사를 맞아서 과배란을 시켜야 되고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 호르몬이 이 몸에서 뒤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부부간에 탓을 많이 해요. 부부관계 안 깨지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면은 필수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돼요. 부부 상담과 병행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다. 예, 이게 지금 지불해야 될 비용 굉장히 많고요. 또 이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수적 비용도 되게 많아요. 호르몬 약을 계속 먹는다든지 뭐 배아를 동결을 한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비용도 다 많은데 이것이 다 커버가 안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 저 직장에서 특히 휴가하고 나가셔야 돼요. 휴직하고 그 직장에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고. 난임 센터를 가면 아침에 쫙 줄 서 있어요. 이게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걸 먼저 하시고 끝내고 그러니까 출근해야 빨리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혹한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또 이와 더불어서 좀 반대되는 얘기도 한번 해보고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노산이시고 이분들이 대부분 출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네. 자퇴아를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그래서 조산아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여성분들의 몸에 이게 좋은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횟수 제한 없이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컨트롤 부분이 좀 있는 지원을 거예요. 할 때 계속 네.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가 예. 자칫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이오메디슨 뭐 에이전시 영어로 하면 그런 곳을 해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프랑스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3회까지만 지원을 해주고요. 그 3회 이상은 다 끊깁니다. 그리고 연령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4세인가 그 이후는 또 지원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성공 확률이 되게 낮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맞아요. 그렇게 써도 되는 공동체의 자원이 그렇게 확률이 낮은데 써도 가는가 문제고 세 번째로는 생명 윤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를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되고 낳아는 게 좀 필요로 하면 낳게 해야 굉장히 맞는 원칙인데 그런 뒤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도 우리 고민을 해야 돼 끄집어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횟수제한의 문제. 네. 난임 뭐 그런 시술도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난자도 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도 많아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런 조건에서 아이를 가지면 좋은데 당장은 지금 뭐 짝이 없거나 생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걸 원하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책임성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전적으로 국가랑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무턱대고 자기 출산을 계속 미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냉동 난자 하지 뭐 이렇게. 예.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 우리가 자꾸 이제 효용성의 출산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생명 윤리의 문제에서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성을 얼마나 갖는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이런 냉동 난자를 가졌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시술이 뭐 인공 그 정자를 대여한다든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들까지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프랑스에서는 네. 좀 이상한 얘기들, 센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또 있어요. 있어요? 또 남았어요? 네, 이것도 판도라의 사실 또 하나의 이것도 상자? 또 하나의 판도라가 남았어요.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야, 고령화.
이게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제가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봤거든요. 근데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이 19%입니다. 19%면 점점 늘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한 국가가 있긴 해요. 일본. 일본은 29%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으로. 근데 시간 흐르면 아마 우리가 그것도 일본 이길걸요? 우리는 겁니다. 웬만한 건 결국은 일본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50년 뒤쯤 되면 인구 절반 정도가 다 이제 노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도 이제 다 저기 어디 타운 가서 저희도 이제 다 이웃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결과물로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많아지는 문제. 네.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고 뭘 좀 대비하든가 준비해야 되는가. 네, 왜냐면 이렇게 계속 늘어가면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이제 혼자 사는 독신보다는 노인 가구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 뜻은 나중에 노인 독신.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나중에 절반 이상이 돼버리면 그 의미는 뭐냐면 가족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다들 혼자 사시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문제죠. 저출산 생각할 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건 어느 정도 뭐 답이 없거나 혹은 지금부터 높아지더라도 네. 그 아이들 크는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을 겪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이철희 교수님 제가 말한 내용들 요런 네. 구조 바뀌는 거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더 해주세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금 일본보다 낮지만 뭐 72년이 되면 한 46%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노동 인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 노동 인력의 3분의 1 정도가 55세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72년이 되면은 절반이 이제 55세가 넘은 노동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건 뭐 지금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것이고, 반면에 35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은 지금의 딱 절반 정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구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는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고령자를 좀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본 데는 양쪽으로 뭐 고령자의 고용률을 늘리는 것도 뭐 그런 어떤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고령자들은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전체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55세, 64세는 이제 그거보다는 낮고 뭐 일본보다도 낮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고령자 중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산성이 별로 안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 생계형으로 건강도 안 좋고 생산성도 낮은데 다른 생계의 도구 수단이 없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고용률은 높지만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하냐면은 고령자의 그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령자의 모습이 그렇지만 앞으로 가게 되면은 고령자들의 학력도 높아지게 되고 건강 수준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더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된 고령자들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령자들을 과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데 그거를 학력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주로 저학력자의 고용률이 높고요. 이제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 독일 그런 나라들을 보면 되게 고학력자의 그러니까 고령자 중에서 고학력자의 고용률이 훨씬 더 높고요. 지난 20년 동안 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결국은 나이가 그러니까 들어서도 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려면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는 그 능력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거의 끝까지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본인 스스로. 예, 한국은 선이 딱 하나만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일을 할 수 있고 그 선을 내려서게 되면은 어느 만큼 능력이 남아 있어도 일을 전혀 못 하고 그런 선들이 딱 하나씩 남아 있는데
그런 선을 이렇게 없애야 아무튼 그거에 못 미치더라도 남아있는 능력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나이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회. 그리고 지금은 나이를 보고 정년도 정하고 딱 뭐 몇 살이 되면은 넌 일을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임금을 얼마 깎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런 그 소위 제가 파워 시니어라고 부르는 그 좀 고학력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네. 될 거예요. 이분들 생산성이 높은데 나이가 얼마기 때문에 임금을 얼마 깎으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비교적 은퇴 준비도 잘 돼 있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나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령 친화적인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생겨요. 또 경험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찰력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그쵸. 반면 또 나이가 들면은 체력은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기억력도 좀 줄고 힘든 일을 하기 어렵고 일을 좀 줄이고 싶고 하는 그러한 니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은 장점은 살리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이 필요에 따라서 일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체력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좀 피해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놔야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는 소득도 높고 은퇴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풀타임으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만큼 일이 좀 괜찮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 일자리로 만들어야만 지금보다 생성도 높고 그런 이 고학력이고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거나 할 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경영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해서 다양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면 비용 대비 훨씬 더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그 나이를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보는 그런 사회로 전환을 하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의 역량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이를 따져서 정년을 정하고 나이를 따져서 임금을 정하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평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나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생산성이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라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은 기업에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구조라든가 그런 그 직무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좀 엄밀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를 해서 그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기업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차별의 소지 같은 것들도 많이 없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그러한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친화적일 수 있어요. 3시간만 일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가끔은. 네. 그 장애인에게도 친화적이고 여성에게도 친화적이고 그럴 수가 있고요. 그 요새 그 젊은 세대의 그런 취향을 보게 되면은 이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의 특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일자리의 특성이 이제 유연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것들도 어느 만큼 가능하고 자기 스케줄 정할 수 있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 우수한 인력을 앞으로 젊은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수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기업의 어떤 그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작업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우수한 젊은 인력을 끌어들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석이조다. 이런 계기로 뭔가 탄력적인 근로 환경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청년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얼핏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는 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이분에게 하루치의 일감을 꼭 줘야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연하게 하다 보면 또 약간의 논란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박사님께 마이크 드리기 전에 그 교수님 그렇다면 사회만 바뀌면 됩니까? 그러니까 고령층 자체가 스스로 바뀌어야 할 뭔가 다른 건 없을까요?
저도 곧 고령층 근로자가 되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유연한 시스템 만들어 줄게. 나이 많은 근로자인 당신 2%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변하면 고령자 자신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령자가 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자신에게 그 투자를 하고 아무튼 실력을 계속 쌓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유인이 굉장히 없는 사회입니다. 네, 세대 구분 없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정년은 정해져 있고 자기의 일이라든가 임금은 딱 정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자기 개발을 하고 굳이 인공지능 왜 배워? 나 내년 퇴직인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업무의 표준화가 필요해요. 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나 우리 산업계에서. 그래서 그래야지 유연성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고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의 표준화. 예를 하나만 들어 다른 이것이 정량화되고 평가를 혼자 개인으로만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리소스를 통해서 그런 이 실적을 쌓아두면 다음 사람이 실적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실적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식으로 근로 환경, 그러니까 업무가 좀 변화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 중소기업 되게 힘들어요. 중소기업은 사실 5인이나 30인 이하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러냐면은 이쪽에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 제조업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문제가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겠지 그런 고령의 근로자들도 변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면 유인이 있고 그래서 움직이지만 그때 움직일 때 도와줄 수 있는 재교육 시장이 있어줘야 돼요. 지금의 대학 시스템이 그쪽으로 전환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반도체 학과가 있던 반도체 팀장급이 하셨던 그분들이 바로 들어오신대요. 교수님으로. 근데 이분들이 바로 여기서 하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 그런 식의 새로운 흐름들을 빨리빨리 현장의 흐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교육 시장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것이 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생각은 이 굉장히 유연한 노동을 통해서 굉장히 오래된 나이 동안 더 많은 나이들이 노동을 한다는 게 한 기업에서만 일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용 시장도 다시 활성화돼야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그것을 그만두고 재교육을 받고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다음 시장에 갈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중간중간 도와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전반적인 이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의 논의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랑 정년 연장 얘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년 연장을 자꾸 법제도로만 바꾸는 얘기들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50대에선 고용률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부분을 고용률을 올리자는 얘기로 좀 단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왜 50대로 고용을 안 하겠어요? 이건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고령이 근속기는 계속 늘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요가 없거든요. 근데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너무 앞서가서 사실 이게 연금 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금의 그 공백기를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연장에서 채우자는 발상인데 실질적 기업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정년을 열어온다는 것은 사회적 효용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고요. 수요가 없다는 건 생산성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임금 대비?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철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유연화되면서 평가를 받으면은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확장을 통해서만 정년이 늘어난다면은 결국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만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청년들 가고 싶어하는 직장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년을 못 뽑는다. 네, 세대 갈등 소지가 있는 그게 거죠. 저출산으로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가 너무 앞서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는 사회적인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되고요. 이 사회적 변화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고령화 사회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고 각 근로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거를 추동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로 들리는데 네. 저한테만 이렇게 들리는 건지 교수님 혹시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년 연장에 대해서 뭐 이상희 박사 음.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를 하고요. 뭐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필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혜택을 받는 분들은 뭐 대부분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령자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이제 고령 빈곤을 좀 줄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을 늘리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력 자체를 늘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령자들의 빈곤을 줄이는 그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후자에 더 큰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나타날 노동수급 불균형을 잘 대처할 수 있냐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령자들의 고용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생겨나는 거는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겨날 것인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대개는 뭐 업종으로 봐서는 뭐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든가 예. 뭐 운수업이라든가 예. 음식점 숙박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에서 앞으로 노동 부족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 분야가 과연 정년이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긴 분들은 뭐 나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그런 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줄어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하고 나이 든 분들은 여러 가지 숙련이라든가 인적자본이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하는 일이 많이 달라서 대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줄고 청년이 줄어도 대기업이나 공공부는 사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정년 연장의 효과를 보게 되면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고령자들의 고용이 느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늘었냐? 주로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요.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는 그거 없어도 어차피 필요한 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정년을 늘리는 것의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해져서 사람을 더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쪽에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냐면은 이제 별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차 지금 62세까지 뒤로 갔고 좀 있으면 65세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가지고 사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도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은 이게 정년을 2세, 5세로 가고 있는데 정년은 법으로 60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좀 마무리할 시간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앞으로 우리의 커다란 이제 문제가 되고 출산율은 더 낮아질 거고 큰일이야라고 하는 전망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청년들은 앞으로 취업난은 없을 거고 이제 청년이 귀해지니까 살기가 괜찮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축복받는 청년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출산율이 올라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속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출산 대책 토론할 때 이런 얘기하면 토론이 의미 없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감히는 못 여쭤봤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말씀과 함께 좀 마무리 말씀을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학적으로 봐서 어떤 자원이 희소해지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년들도 줄면은 청년들의 대접을 더 잘 받고 가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회냐에 따라 달려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사례를 들면은 뭐 14세기 흑사병 때 인구가 3분의 2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건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러니까 죽은 분들은 안 됐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살기 좋은 그러한 여건이 됐습니다. 임금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출산율도 회복이 되고, 인구도 회복이 되고, 뭐 서구 유럽이 그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뭐 돌아가신 분들은 안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모두에게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봉건제가 더 강화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결과로 예, 네. 그러니까 한쪽은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열리고 이동성이 있는 그런 사회였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도시도 발달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동성도,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있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뭐 적었고, 봉건 영주들이 담합하기도 좋았고, 그다음에 직접 뭐 시장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는데, 동유럽은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학적으로는 훨씬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현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좀 동맥경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돼서 아무튼 그런 것이 적당한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청년들이 별로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정치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청년 유권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그렇겠네요.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될지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열린 사회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동성이 있고 아무튼 그런 그 사회로 변모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하기에 따라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저출산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저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쌓여왔던 어떤 모순들, 이 짐들이 청년 세대에게 다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청년에게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생각보다도 지금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가 미래 세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몇몇 정책으로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의 문제로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준다면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철 교수님과 같이 좀 안 해봤던 얘기를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안 해봤던 얘기가 나왔냐면은 고령화나 저출산의 문제를 너무 숫자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변하면서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 여기에 대응들에 대해서 어떤 자원의 불공정성의 문제, 배분의 전근성의 문제들, 굉장히 복잡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인구 문제를 자꾸 숫자로만 환원시키는 단순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가고 현실화된 답을 찾는다면은 지금 이러한 논의들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풀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점점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감소, 뭐 저출산,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지금 한 5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5번 다 참여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이 정말 맞아. 다 제가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뭐 겪게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항상 뭔가 돈으로 지켜야 되거나 이게 뭔가 이렇게 항상 생명인데 돈으로 연관돼야 되고 집으로 연결돼야 되고 예산과 연결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다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마음 같아서는 법적으로 뭔가 헌법에 딱 뭔가 저출산을 위한 정책이 뭔가 명시가 돼 있으면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프로님도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살만한 사회가 되어야 여기에 나오신 패널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살만한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그리고 내가 한번 살아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환경이 되어야 네. 아이도 한번 낳아볼까? 그런 것 한번 같아요. 잘 키워볼까? 이런 좀 희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3프로TV도 계속 고민할 거고요. 여러분도 함께 계속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